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공사업 등록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제 전기공사업 등록 기준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나와져 있어요. 시행령에 이제 시행령을 내려 이제 그 스크롤해서 쭉 내리면 맨 밑에 이제 그 별표가 있어요. 별표 3에 이제 공사업의 등록 기준이 이제 나와져 있습니다. 그 등록 기준을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전기공사 이제 전기 관련된 자격증들을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기술 인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면은 뭔가 더 흥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자격증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이제 법에 대해서까지는 깊게 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보면은 별표 3에 공사업의 등록 기준이 이제 나와져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는 기술 인력 사항과 그다음에 자본금, 사무실 요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기술 인력은 이제 전기공사 기술자 3명 이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3명. 여기 이제 3명입니다. 기술자라고 되어 있어요. 기술자 3명. 여기 3명 중에서 이제 단서 조항이 달려요. 3명 중에서 한 명은 별표 4의 2, 별표 4의 2에 제1호 비고 제1호에 따른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전기기술자는 이제 학경력에 의한 기술자도 있을 거고 뭐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들어가도 되지만 반드시 이제 별표 4의 2가 이제 기술사도 이제 전기 응용이나 발송 배전이나 막 이런 기술사들을 얘기하는 거고, 전기기능장은 전기기능장 하나밖에 없잖아요. 전기공사 이제 기사는 전기공사 기사나 이제 전기기사를 얘기하는 거고, 산업기사도 전기기사나 전기공사 이제 산업기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한 명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한 명. 나머지는 뭐 합격력에 의한 사람이 들어가도 되지만은 이제 3명 중에 반드시 한 명은 기술사나 기능장애나 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취득한 사람이 기술 인력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금은 이제 1억 5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무실은 이제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좀 오래됐죠. 제가 이제 공부할 적에 보면 이제 전기공사업도 1종 공사업이 있었고 2종 공사업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합쳐 놓은 거죠. 옛날에는 그래서 자본금이 2종 공사업은 뭐 얼마 5천만 원인가 뭐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그 1종 공사업은 뭐 1억인가 1억 이상 뭐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실도 면적이 사실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사업을 등록하려면은 최소 3명은 있어야 돼요. 최소 3명. 그 중에 한 명은 별표 4의 2 비고 제1호에 해당되는 자격증이 한 명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별표 4의 2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그 별표를 이제 보시면은 거기에 별표 4의 2가 있어요. 거기에 딱 들어가시면은 별표 이제 1번은 이제 뭐 그 이제 특급 기술자, 그 다음에 고급 기술자, 그 다음에 중급 기술자, 그 다음에 초급 기술자 이렇게 표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비고라고 해놓고서 1 해갖고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에 대해서 기술사는 어떤 기술사가 해당이 되고, 기능장은 어떤 거, 기사는 어떤 거,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어떤 자격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사업 등록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간단히 좀 알아봤고, 이제 공부를 하실 적에 이런 이제 내가 자격증을 따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자격증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뭐 이제 사업을 다 하고 공사업을 다 차려서 하고 그러진 않죠. 그래도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목 목 목적 의식을 가지고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다뤄봤어요. 저도 뭐 여담이긴 하지만 저도 예전에 이제 공사업을 좀 해 보려고 막 이렇게 찾아봤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사업도 뭐 여러분들이 인제 뭐 그 입찰을 하잖아요. 거기에 뭐 기술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인제 경력 평가도 해요. 인제 경력 평가를 인제 하기는 하고 그다음에 실적 평가를 해요. 실적 평가를 할 적에 여러분들이 뭐 참고적으로 보면은 인제 뭐 우리가 이제 PQ 심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인제 뭐 기술 인력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기술 인력에 대한 경력 평가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적 평가를 해요, 실적. 이 실적 평가를 한다는 거는 이제 전기공사업체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 공사업 중에서 이제 실적 평가가 동일 공사, 예를 들어서 뭐 그 100억 짜리 이제 전기공사를 해요. 100억이 전기공사에서 100억이면 상당히 큰 겁니다. 이제 100억 짜리 공사를 이제 전기공사를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제한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제한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은 입찰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실적 평가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 이제 100억 이상의 실적을 가진 전기공사 업체만 들어오게끔 그 제한을 둬 버려요. 그러면은 그 여러 업체 중에서 100억 이상을 한 회사가 많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몇 개 업체만 가지고서 비딩을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이제 이 말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제 전기공사업을 여러분들이 차렸다고 하더라도 아무 실적도 없는 전기공사 업체를 하면 누가 여러분들께 이제 심사를 하게 되면은 누가 여러분들을 믿고 이제 공사를 주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전기공사 업체를 우리가 이제 M&A를 하는 거죠. 인수합병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돈이 있으면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전기공사업 면허를 그냥 이제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인수를 해서.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아무 경력이 없더라도 이 회사는 이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의 경력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영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실적 평가 때 이제 유리한 위치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기술 인력들도 이제 그 평가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발전소 같은 경우는 전기공사 업체 중에서 발전소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제한을 둘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발전소나 송배전 경력이 없으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인제 입찰에 송배전이나 발전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인제 5년 이상 실적이 있는 사람을 인제 경력으로 인정한다 했을 적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넣으면 당연히 인제 PQ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겠죠. 없는 사람 넣으면 당연히 감점으로 인제 감점 사항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인제 우리 그 한국에 있는 인제 공사업은 인제 돌아간다. 그래서 뭐 조달청 입찰이 간다든가 아니면 큰 기업에서 이제 제한 경쟁을 간다든가 이렇게 하고 제한 경쟁이 아닌 이제 그냥 그 이제 자유 경쟁 뭐 자율 경쟁을 하는데 그냥 경쟁 입찰 같은 경우는 그냥 경쟁 입찰이라고 하죠. 경쟁 입찰. 경쟁 입찰. 이런 경우는 그냥 뭐 없어요. 그냥 금액만 이제 견적 도면 받고 현설하고 견적을 인제 내요. 제출해요. 무조건 이제 최저가 입찰로 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십 개, 수백 개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물론 수백 개까지 들어오진 않지만 수십 개 업체가 들어오면은 거기서 공사비가 가장 싼 업체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되면은 항상 이게 이제 계약의 품질도 동등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면서 금액을 낮춰서 이제 입찰을 한단 말이죠.
근데 품질과 가격과는 이제 비례 관계가 있어요. 품질이 좋아지면 가격도 올라가요. 그 품질이 떨어지면은 가격도 떨어져요. 하지만 품질은 높게 가게 하고 이렇게 품질은 이렇게 높게 가게 하고 가격은 이렇게 낮춰서 입찰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정도의 갭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 돈을 누가 다 충당하나요? 이 업체에 다 씌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에 이제 이 입찰 방식은 좀 선진화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금액에 이게 싸게 너무 이렇게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는 이게 품질과는 맞지 않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이제 기술자인 제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저 혼자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바뀌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뭔가 정책적으로 뭔가 이게 표준화를 시켜 가지고 이 정도 금액 이상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게 해야 되지만, 경쟁을 시키다 보면은 뭐 잘 만들고 싼 게 좋은 거죠. 근데 이 건설 현장에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이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정한 금액에 기준값을 제시하고 거기서 토러런스 얼마 해 갖고 그냥 얼마 범위까지만 딱 하고 너무 싸게 낸 데는 떨어뜨려 버리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근사치에 있는 그런 그 계약을 해야지만이 업체도 윈하고 인제 우리 인제 설비를 발주내는 사람도 윈을 하고 오래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겠죠. 뭐 금액을 줄이면은 뭐 콘센트를 100개 박을 거 80 개밖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콘센트 예를 들어서 뭐 아남이나 이런 좀 고품격 콘센트를 써야 되는데 그냥 싸구려 콘센트 쓰는 거고, 막 차이나 제품.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죠, 구조가. 여러분들은 뭐 제 영상을 좀 보시고 이런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전기뿐만이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서 고루고루 이제 이런 이제 입찰 방식이 포진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제 기술자가 되면은 이런 부분 좀 알고 윗사람들한테 제안도 많이 하고 뭔가 이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